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도끼로 부시란 말이야. 다 끄집어내.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역전의 용사들 시간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도 역시 또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들 그리고 최고의 의원님들 모셨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의원님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대림 의원님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학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창희 평론가, 김지호 평론가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자 우선 뭐 평론가님들이야 맨날 보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 의원님 두 분 요즘 각자 지역구 활동 많이 활발하게 하시는데 좀 설명을 하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의 문대림 의원님 자기 지역구 얘기랑 조금 간단하게 근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구는 요즘 못 가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윤석열 끌어내리기 전에는 오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많고요. 아시겠지만 제주인 경우에는 불법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4.3 4.3 때 그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수많은 양민들이 군사 재판을 받고 이유도 없이 끌려갔고 학살을 당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계엄 트라우마가 가장 강한 지역이 제주도다. 그래서 깜짝들 놀라가지고 요즘 많은 군중들이 시청으로 모이고 있고요. 저에게 의외로 평상시 의정활동 때는 별로 전화 안 왔었는데 반드시 끌어내려라. 네. 어떤 분은 끌어내리지 않으면 저희도 내려오지 마라.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 지역구에 자주 못 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김지혁 의원과 함께 거침없이 밀어붙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목숨을 거셔야 되는군요. 네, 네. 네, 제주갑 문대림 의원님인데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 수원에서 정말 열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준혁 의원님. 네. 예, 저는 이제 수원시 정지역구인데 저도 우리 문대림 의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에 지금 내려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얼마 전까지는 계속 국회에서 먹고 자고 살았고 최근 며칠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라고 해서 집에 좀 갔다는 왔는데 그래도 지역 활동을 뭐 거의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불가능하고 대신 지역분들이 우리 그저 광화문으로 계속해서 옵니다. 지난주에도 버스 3대가 우리 당원들 올라왔고 와, 대단한데요? 내일도 지난주는 4대, 내일은 이제 3대 이렇게 해서 같이 다 올라와가지고 광화문에서 같이 윤석열 탄핵 완수 집회에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분들께서도 문대림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아예 나타나지도 마라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계셔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수원정. 네. 제가 사실은 의원님 방에 한 번 딱 가봤어요. 최근에. 옛날에 어떤 게 있더구만요. 라꾸라꾸 침대라고. 그러니까 되게 못 가시고 이 계엄 선포된 이후에 계속해서 국회에서 비상대기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들 우리 문 의원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진짜 열심히 한다. 정말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하더라.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 또 지역구민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바라보는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오창익, 김지호 그리고 문대림, 김준혁 의원님들 많은 분들께서 또 오늘 이슈 제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오늘 제일 최대의 이슈는 바로 정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뇨차를 치웠더니 똥차가 오더라. 이제 한덕수 이제는 직무집행 정지가 됐죠. 예. 한덕수 총리 오늘 결국 탄핵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넘어갔고요. 그 두 번째로 최상목 총리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대통령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름 부르기 너무 복잡스러워서 그냥 대행이라고 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싱크 2개 한번 먼저 연이어서 좀 붙여서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12월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고난대행의 고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무총리 한독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항의 표시로 단상에까지 올라가서 좀 무섭게 했는데 저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 때 분위기는 뭐 좀 당혹스러웠죠.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란 동조당으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일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석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인 거죠. 그래서 박찬대 대표가 이제 쫓아 올라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삽시간에 국회의장석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사실 제가 평상시에는 좀 조용한 스타일인데 그렇죠. 제가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국회의장석 앞에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석 의원께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갔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제가 예, 바로 따라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좀 거친 몸싸움도 좀 하고 거친 이제 서로 이야기들이 난무했죠. 뭐 그런 표현을 방송에서 하긴 좀 그렇고 굉장히 그 격앙된 상태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대치를 했던 상황인데 저는 그 국민의힘이 오늘 저 순간으로 몰락하는구나. 예, 국민들께서 저렇게 내란 공조, 내란 동업자 이 모습들을 갖다가 확연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야당 단독 처리가 아니고요. 여당 의원도 들어왔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권한대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권한대행이란 직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국무위원 경제부총리 최상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없는 말 쓰면서 괜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핑계댈 필요 없다. 그냥 나라를 구하는 길에 충성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창희 평론가 보시기에는 결국 오늘 이제 최상목 대행이 앞으로 잘하자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건데 저 말씀하는 그 속내에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일단 한독수 얘기를 좀 더 하면 네네네. 여야 합의를 핑계로 됐잖아요. 근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라는 얘기는 듣기에는 근사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내란 동조 세력인 국민의힘을 편드는 거고 자기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걸 자백한 것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 사람이 사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받을 대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총리 2번 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공직을 차관급 이상을 한 13개인가 14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혜택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공직자로서 이제 마지막 공직 아닙니까? 물론 한덕수 출마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해서 경기중학교 가고 공부 잘했으니까 경기고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도 뭐 남들이 가고 싶은 대학 가고 고시도 일찍 됐고 공무원으로서 승승장구하고 네.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의 말로가 이렇다는 건 대한민국이 함께 성찰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엘리트들을 충원한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요. 다시는 어떻게 하면 한덕수 같은 관료를 만들어내지 않을 거냐. 대통령이 관계에 사로잡혀서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어떻게 했을 때 따르는
또는 뭐 국회를 봉쇄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안 만들까를 한덕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한덕수 씨는 사실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그동안 되게 버티고 우리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버티고 우기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이번 내란 사태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돼 있고 계엄 관련해서도 대통령 내란 수계에게 굉장히 많은 언지를 받았는데 네. 사실 지금 내란 수계가 수사를 받아서 그동안 내가 이 뭐 계엄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의논했다. 이러한 진술을 만약에 했을 경우 한덕수 총리 자체가 지금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협박을 받았지 않았나. 심적 고통이 컸고 그래서 이러한 행태를 보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오늘 탄핵이 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 새로운 재판관 3명을 임명하냐 안 하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하냐 안 하냐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계속 내란 세력들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했고 저는 민주공화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권 분립 아닙니까? 민주주의는요.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력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란 수계하고 국민의힘 내란 장당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국민의 권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국회도 그렇게 총칼로 정말 유린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까지 유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 단상에 와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난입을 했어요, 난입을. 예. 12월 3일 날 한번 국회에 그렇게 난입하지 그랬나? 그때는 총칼이 다 무서워서 민주당 의원들 담 넘어갈 때 국민의힘 당사에 다 숨어가지고 정말 그런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국회의장한테 삿대질을 해? 저는 여기 계신 두 분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12월 3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지킨 의원과 국회를 저버리고 야비하게 도망간 국회의원이 있었다. 이 두 점을 분명히 국민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그 의장석 부근으로 몰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구호를 외쳤잖아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디 온천이 무료냐고 이 얘기 모르시죠? 네. 원천 무효했는데 그게 들리는 건 온천이 무료 온천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온양 온천이도 어디 그렇게 들렸고 또 하나 저기 한기호 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네네네. 군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지역구 좋아가지고 계속 국회의원 하는 양반인데 저 양반의 이 주먹질이 구호 외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정말 분노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예를 들어 자기 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헌법의 근간을 해치는 거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원내대표나 두 권 씨가 검사들이 나가라니까 하라니까 해서 하는 티가 너무 역력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안쓰럽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순간에도 그랬고 보수 정당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염치나 체면 정도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아먹었구나. 내란 동조 세력으로 가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 장면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일망타진이란 네 글자예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있었는데요. 찬성 192표를 국회를 통과했고요. 여당의 김상우 의원은 탄핵안에 찬성한다고는 했다가 기권하겠다. 탄핵안에는 표결 직전에 그런 얘기를 보였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등은 우리 개혁신당은 한덕수 탄핵안에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가결이 선포되고 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다라고 항의를 했는데 그 원천무효라고 하는 말을 발음이 좀 잘 이상하게 들려서 지금 오차이 평론가 말대로 온천무효다 이러니까 온천이 무료. 어디냐 온천무효라고 들려서 어느 온천이 무료라는 거냐 이러면서 또 우스갯소리가 들려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그 앞에 계셨던 의원님. 예, 저는 뭐 내란 멍멍 이렇게 들렸고요. 내란 그리고 멍멍. 예. 제가 봤을 때 국힘의원들 중에 제 눈찜작으로는 4분의 3은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당론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당론으로 없이. 가니까. 그런데 그 4분의 3이 좀 용기를 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께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192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 190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결표를 던졌다. 예. 이 중간에 입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저희가 보기엔 찬성표가 조경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그 숫자를 잘 세 보면은요. 저는 김상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나. 말로는 안 그런다 하고 예. 어떻게 그렇게 투표에 참여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투표 기권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문대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 전체 의원들 중에 4분의 3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고 말씀했는데 거의 동감입니다. 제가 앞에 단상에서 좀 멀리 거칠게 계시나? 몸싸움을 좀 하다가 예, 원내대표단에서 그 의장님께서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이 빠져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양문석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이제 둘이 빠졌는데 네. 그러고 나서 잠깐 뒤로 왔는데 뒤에서 이제 이렇게 좀 보게 됐죠. 그랬더니 주호영 그 부의장이 네. 굉장히 멋져가면서 저를 계속 쳐다봤었습니다. 제가 좀 상당히 격앙돼서 좀 언성을 좀 높였더니 아마 저를 좀 쳐다본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중진 의원들은 뒤에서 말도 안 하고 계속 서 있기만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해도 창피한 얼마나 거죠. 창피하겠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창피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피한 일을 전 국민이 보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툰 주먹질, 뭐 구호도 안 해쳐본 거예요. 곱게만 자랐는지 어땠는지, 학교 다닐 때도 아무것도 안 했는지, 어색한 주먹질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발성도 안 되는지 온천 무료라는 얘기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정말 개개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가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완전히 미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네. 사리 판단이 어두워서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집권당이라면서. 자, 어쨌든 총리실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오후 5시 19분에 헌재로 넘겼고요. 한덕수 씨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끝까지 버티지는 않고 직무 정지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최상목 대행이 이제 앞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이렇게 최상목 대행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말아라. 너는 소극적으로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 전에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거부권 법안 6개에 대해서 해라 안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적극적인 행위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얘기했다는 거여서 정말 앞뒤도 다르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들 왜 이러는지 정말 너무 속이 뻔히 보인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준혁 의원님? 제가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솔로몬의 그 심판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두 엄마가 한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그랬죠. 네.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솔로몬 왕이 이 아이를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나눠라. 가져가라라고 하니까 친엄마가 절대 안 된다. 그냥 이 아이를 갖고 가라. 이게 친엄마는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나라를 살릴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한덕수라는 사람을 살렸던 것이었는데 이 한덕수가 그 우리들의 진정성을 배신하고 철저하게 국민의힘을 따르고 그리고 윤석열의 복귀를 주도한 거죠. 본인이 내란 동조 참여자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지금은 이제 한덕수를 뛰어넘어서 최상목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기획부총리 한테까지도 자신들의 요구를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네. 저는 절대 먹혀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뭐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기소 영장 청구 내용 안에서 너무나 백일화의 윤석열의 내란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국민의힘도 못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최상목도 이제 국민의 여론을 배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네. 생각합니다. 오늘 최상목 네. 권한대행이 했던 기자회견에서 네, 네. 했던 얘기 몇 마디만 짚을게요.
첫 번째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이 다 아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에 한동훈하고 같이 국정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경제 지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불안정성인데 한덕수로 인해서 커졌어요. 네. 결정적으로 목리 부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걱정하는 사람들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은 네. 매우 제한적이라고 최상목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제한적인 일, 그 최소한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헌법재판관 3명을 하루빨리 임명해서 헌법적 공백을 메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하루빨리 공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새로운 일을 벌이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넘어온 일,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일만 받아서 하면 전 최상목 씨는 역사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우리 김준혁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갖는데요. 오늘 검찰이 네. 드디어 윤석열 씨에 대한 손절을 시작했다. 아, 저는 드디어.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김용현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총을 그러니까 사살 네. 얘기가 나오고 문을 부수고 얘기가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 이제 더 이상 네. 너무 명확해졌기 때문에 한덕수가 또 다른 이제 내란 그 잔당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내란 세력 복귀를 꿈꾸기에 힘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양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하도 많이 쏘가봤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도 광장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거침없이 민주당에 나갈 것이고 내란 동조자, 내란 선전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내란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나갈 때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양심은 믿지만 지금까지 관료로서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따를 것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거침없이 좀 더 과감하게 나갈 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스픽스 역전용사들 28,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거죠. 뭐. 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고 계세요. 두 분 3만 의원, 명 가까이. 네, 3만 명 가까이인데요. 김준혁 의원이 오시니까 지금 두 분이 오시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문대림 의원님. 우리 김준혁 자, 검찰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장 속에서 윤석열이가 의원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씨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렸습니다. 이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했는데 네, 공소장은 맞아요. 아니고 네. 여기에 보면 윤석열의 워딩이 나와요. 그대로 따옴표로. 나오죠, 그대로. 네, 네. 이 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예. 윤석열이 어떤 작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요.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그 다음에 이진우. 이 친구는 수방사령관이죠. 아직도 못 들어갔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그래. 그때 말한 게 아직도 이거네.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이 다음에 중요해요. 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아이씨. 그 다음에 계엄 해제했더라도 네. 이 다음에 3시간 넘게 안 움직이잖아요, 윤석열이. 계엄 해제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악질 범죄자예요. 한두 맞아요.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직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와. 마지막.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도끼로 부시란 말이야. 다 끄집어내. 와.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아니라 그러고 지금도 그냥 버티고 지금도 있잖아요. 버티고. 아주 정말 흉악해요. 정말 아니 근데 그 안에 계셨죠. 사람이 그 4인 심각하다, 1조로는 심각해. 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을 쐈으면 이 두 분은 와, 세상에. 아니, 대한민국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보다 먼저 타켓됐을 거예요. 김준혁 의원은 진짜 타켓 1호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11시부터 4시 반까지 인터넷 방송국에서 현장을 보면서 방송을 했는데요.
이게 그 안에 있는 당직자들하고 보좌진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자정으로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진입을 못하니까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데 사실 일반인들이나 보통 사람들도 국회 유리창을 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안 국회 깨져요, 안 깨져. 본청 건물 자체가 그냥 처음 오는 사람은 막 기둥도 높고 위협감이 좀 있어요. 근데 그냥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서슴없이 깨고 들어가도 그때 너무 놀랬고 안에 들어갔는데 사실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그 보좌진들하고 당직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집게를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뭐 저는 뭐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레미레자볼 생각나더라고요. 야 저렇게 바리케이트 치는구나. 막 거의 소화기 뿌리고 이러는데 정말 긴급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우리 국회의장님이 그 의결을 하는데 약간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 왜 이걸 안 하냐 빨리 해야 된다 막 진짜 아수라장이었는데 의결이 되고 나서도 즉각적인 해제를 안 하는 거예요. 네, 2시가 네, 됐는데도. 네, 그래서 네. 너무 불안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내란 수계가 2차 계엄, 3차 계엄까지 시도를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게 정말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목숨을 걸고 맞아요. 대한민국을 지키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그냥 진짜 목숨 걸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국회를 달려가서 이 계엄 해제를 빨리 하셨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군인들이 놀랬대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본인들이 와 헬기 있어서. 타고 왔는데 의원들이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이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근데 그 어떻게 연습을 좀 하신 거예요? 무슨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자, 오늘 잠깐 이거 말씀드릴게요. 보도 참고 자료가 오늘 났습니다. 김용현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 결과 이게 검찰에서 오늘 기소하면서 기소하면서 오늘 보도 자료 내놓은 건데요.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은 김용현이고 그리고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주요 공범들 얘기입니다. 윤석열, 조지호, 김봉식, 문상호, 노상원이다. 그리고 이진우, 김용군까지 있다. 근데 본인들이 이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김용현이었기 때문에 신병 확보한 김용현에 대해서 먼저 한다.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 사람은 2024년 12월 11일 날 구속하였고 2024년 10월 27일 날 특수본에서 기소하였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각각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특히 국회 봉쇄와 의결을 방해했다.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고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운영했다. 여기에는 경찰도 협조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었다.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하고 대통령은 홍장원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 국정원에도 대공사건 줄 테니까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 이재명 그리고 우원식, 김어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무조건 체포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와 진짜 한동훈, 네? 조국 우리는 물론 그 명단에 안 들어가 있지만 뭐 1차, 2차가 있죠. 근데 이게 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했기 때문에 네.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 당일날 동원된 군 경찰 병력 경력이 4,749명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 그 야밤에 네. 윤석열 개인의 욕심,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원됐던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 이미 언론 보도도 일부 나왔죠. 네. 비상조치를 해서라도 이 국회의 폐악질을 중단시켜야 된다. 근데 3월부터 이미 국민들은 물론 총선이라는 메가 이벤트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을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맞습니다. 이 공소장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통령은 피고인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적어도 2024년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2024년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2024년 3월, 5월, 2024년 8월, 10월, 11월 이 2024년 12월 2일까지 있었던 모든 등을 쭈루룩 시간별로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행동이 폭동이라는 것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국헌 문란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원하시면 자료 내가 다 뿌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 받아보세요. 이거 보면요, 다들 기절해요. 너무너무 끔찍한데요. 오늘 리차드 팡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청문회 때마다 증인들이 대답을 합의하다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거나 검토 중이다라며 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렇게 보지 않을 여지는 무엇인가요? 검토 중인 사안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2차 질문으로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이 흐지부지 답변을 위기를 넘기지 못하도록 철저히 추궁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제라님 꽃님도 최상목 이번에 됐으니 상설 특검도 빨리빨리 오케이 하도록 하고 이것저것 일 잘하도록 압력을 좀 행사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제 검찰에서 김영현을 구속 기소하면서 저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들이 아무리 빼박으로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 오늘 헌재에서 변론 준비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판사님들 정영식 재판장이 생각보다 이 진행을 잘 하면서 너네들이 그날 하려고 했던 것의 팩트가 아닌 것을 구분하되 일단 팩트는 한번 정리해놓고 보자. 얘들이 계엄 선포한 거 맞지? 그 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무슨 행동한 거 맞지? 다 짚어주니까 이쪽 변호인들이 저희가 아직 못 받아봐서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도 일단 그거는 했잖아요. 이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한 건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냥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특히 82조 헌법 82조 관련해서 국무회의 회의록 없잖아요. 있잖아요.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꼭 따박따박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역시 현재는 이번 사건을 아주 빨리 신속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상황을 아주 정리를 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됐습니다. 좀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일단 저는 아까 그 최상목 부총리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그 한 2주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구나. 최상목, 맞아요. 살 빠졌더라고요. 그게 아주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13 비상계엄 이후에 네. 이제 대정부질의 때 최상목 부총리가 자기는 국무회의 때 반대를 하고 뛰쳐나갔다라고 그때 증언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대목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총애를 받았을 사람이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부터 계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사석에서 술 마시면서 야 내가 계엄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마 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국무위원 중에 그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상목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이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한덕수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우리 의원님. 네,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네. 요즘 가장 이제 우리가 초고 환율 시대 1,500원대만 가도 이 나라가 이제 몰락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1,600원대의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돼. 그 원인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정정 혼란은 우리나라의 예측 불안전성은 우리나라 경제를 망쳐놓을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한 경제 관료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네.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할 것이고 네. 그리고 상설 특검 임명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이게 기대고요. 기대고요. 네. 그것을 이제 강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 방법들도 저희들이 이제 당 차원에서든 그리고 아까 광장의 힘을 얘기했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나가야 네.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2025년 환율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환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요? 1,380원입니다. 예, 1,380원을 절대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기재부의 방침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오늘 거의 1,500원대까지 네, 갔다가 1480 1,480원까지 내려갔다가 네. 조금 더 떨어졌는데 만약에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진짜 경제 관료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딴 거 생각하지 않고 한덕수의 전철 밟지 않고 1480원대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최상목도 대대손손 예, 욕을 먹는 집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분 최상목 대행이 뭐 만약에 한덕수 탄핵되면은 사표를 던지고 나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본인도 아마 이 기회에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경제라도 좀 제대로 안 망가뜨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환율이 폭등한 거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입니다.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나라와 국민과 민생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한덕수 대행이 잘했으면은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외환시장 요동을 친 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이제 거부하겠다고 그렇지, 바로 그거죠. 하는 순간 외환시장이 확 요동쳤거든요. 지금 예. 적반하장도 이분수지.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란을 일으킨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뭐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 세 가지 사항을 최상목 대행에 대한 레드라인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사실은 이렇게 외환시장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 내란 상태, 내란 수계가 그냥 용산 관저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내란 잔당들이 활개를 치고 준동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첫째도 내란 진압, 둘째도 내란 진압. 그를 위해서는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말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에서 지난번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이름도 기억 못 하시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권성동 당선 졌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윤상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셨던 분, 그 다음에 나경원 지역구에 출마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낙선의 아픔은 있지만 이런 분들이 국회에 모이셔서 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지역 활동 정말 열심히 해서 네. 다음번에는 강릉에서 권성동이 다시 당선되지 않도록 1년 뒤에도 윤상현의 망언과 망발을 잊지 않는다고 네. 인천 시민들이 얘기해주는 매개 촉매 역할들을 유감스럽지만 떨어졌던 분들 그분들 제가 봤을 때는 죄진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염장을 지르자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당선을 막았어야 돼요 정말. 네. 그래서 우리 김준혁 의원님은 누군가를 잘 떨어뜨려 가지고 정말 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 제가 위원회 몇 번 해봤는데 정말 힘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부정선거 신봉론자잖아요. 그러니까요. 히히히 스토리님께서 김준혁 교수님 그립습니다. 재미있는 역사 스토리 늘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자,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5가지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충돌 사안임에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내란 사태에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등, 그리고 내란죄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탄핵의 사유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193명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서 지금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보고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저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긴급 체포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죠. 들꽃님께서 이러셨습니다. 누굴 믿어요? 내란당 징글징글하고요. 제발 잠 좀 자자고요. 왜 맨날 국민들만 피 봅니까? 국민이 선택한 내란당 니들은 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래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일어나고 비상계엄 사태를 2시간 반 만에 해결했으나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다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한덕수 총리를 그래도 그나마 믿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정말 착오적인 생각이었던 거 우리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요. 최상목 이번에도 뻘짓 안 하도록 정말 압박 좀 넣어주세요 우리 의원님. 네. 구독자께서 올려주신 댓글 중에 대구 거 사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사 먹어야 됩니다. 네, 많이 사 먹어야 돼요. 스픽스 사장님이 광고하는 거 좀 사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런 지역과 관련된 거는 사치하고 이거는 정치인이 잘못한 거지 국민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네, 선각자님 스픽스가 돈이 없네요. 대표가 직접 광고에 나오다니. 맞습니다. 정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 잘 할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최창욱님께서 노영이 헛소리 말아라 그러는데 제가 헛소리 잘 안 하는데 어떤 면이 헛소리인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 그동안에 변호인 구성이 안 됐다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번에 이제 변호인 명단도 내놓고 오늘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김영두 재판관은요 부친상을 당했는데도 이 헌재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근을 했어요. 윤석열 측 변호인 나타났는데요. 첫 변론 기일에 나타났고 윤곽근 변호인 60몇 살이신가? 예, 이분이 어쨌든 배보윤, 배진한, 윤곽근 이 세 분의 변호사가 나타났는데요. 전부 다 연수원 20기, 19기 이런 등등등입니다. 자, 이분들이 오늘 헌재에서 얘기 나눈 거 그리고 또 윤석열 측 변호인이 긴급체포 질문 내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런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변호인단을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수처가 3차 소환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 출석할 건지.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체포나 구속영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계실까요?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소환을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입니다. 이번이. 그리고 뭐 검찰에 소환, 경찰에 소환하는 것까지 합쳐서 자꾸 계산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해석을 해야 되고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29일. 네, 배보윤 변호사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고요.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이고요. 1994년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일을 했고 헌재 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연구교수 부장 등 연구교수 부장을 지냈습니다. 2017년에 헌재를 사직하고 2018년부터 탄핵소추 의결사가 그 당시에 부실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어쨌든 헌법재판소 탄핵 관련된 전문가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하고 서울대 79학번 동기입니다. 1991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명한 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등을 거쳤고요. 1995년도부터 변호사로 개업을 한 사람이고 윤 대통령과 아주 막역한 친구입니다. 대학 시절 윤 대통령이 대학 시절에 전두환 모의 재판에서 점령군 최고위자를 법정에 세우고 재판장 역할을 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것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은 뭐 워낙 친한 걸로 알려져 있죠.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 2016년 8월에는 우병우 특별수사팀 팀장도 맡았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고향인 충북 청주에서 출마를 준비했었는데요. 공천은 올해 받지 못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세 분의 연로하신, 제가 그냥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변호사님들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즉 피청구인의 탄핵 관련 재판을 맡는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페이퍼 작업할 사람이 많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페이퍼 작업할 사람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 우리들의 일에 합류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방어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1월 3일 날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변론 준비 기일은 40분 만에 끝났고 1월 3일 날 다시 기일을 열어가지고 하겠다고 했고요. 재판소 측에서는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최상목 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하루빨리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짜는 일요일입니다. 어떤 거요? 공수처에서 3차 소환을 요구했거든요.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시 되는데 네. 그럼 곧바로 이제 체포영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거고요. 네. 공수처는 자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사실은 뭐 어느 가게가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는 어떤 손님이 오느냐로 가름하기 마련인데 공수처 개업 이후에 최고의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정말 조직 명운을 걸고 열심히 할 거란 얘기를 곳곳에서 듣고 있고요. 사실 이 내란 사건은 주범을 체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걸 아마 연말 연초에는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혹시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공수처장의 태도가 몹시 지금 못마땅합니다. 네. 그저께도 법사위 출석해서 대통령께서 계속 대통령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아니 지금 내란 수괴잖아요. 지금 온 나라를 망가뜨린 내란 수괴를 네. 그렇게 예우하는 공수처장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고객이 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시피 했고 조직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 건을 계기로다가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데 지금 공수처에 있는 많은 이 실무자들은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공수처장이 지금 일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저도 지금 듣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너무 제대로 일을 하고 싶은데 공수처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문대림 의원님이나 저나 민주당이 강력하게 공수처장한테 메시지를 확실하게 좀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모두 고발할 것이다. 내란의 이제 동조자, 선동자들은 이런 저희들이 민주당이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법적으로 긴급 체포 가능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 근데 점점 더 이제 29일날 3차 소환 통보까지 거절하게 되면 국민적 여론의 재판성도 있고요. 그것을 받아 안아가지고 공수처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경호처들이 저항 그리고 윤석열이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쨌든 그 군사 기밀에 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단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차피 연말 연초에 윤석열의 체포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두 분께 좀 부탁 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호처장 박종준이 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예. 지금 사법방해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자기가 경찰청 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지금 국회 행안위에 출석도 안 하잖아요. 뭐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사실 군인들과 달리 경찰이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처벌받을 수 있다. 아니 내란 혐의로 고발 경호처장을 잡아야 돼요. 이런 네. 조치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제 월화 중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박종준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동조자, 선동자, 방해자 이 모두를 고발한다. 네네. 아니, 이 친구는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왜냐하면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을 안가로 부른 사람이 경호처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작동하잖아요. 관저 앞에서 아무것도 1인 시위도 못하게 정말 악질적인 경찰 활동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여기 주시하시고 이 사람 반드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맞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아주 나쁘게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더 명분을 쌓아가지고 제대로 절차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려면 어쨌든 체포영장을 들고 찾아가든지 소환에 응하라고 하든지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서류를 전달하든지 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막는 상황을 벌이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다 니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다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몽땅 다 제거한 다음에 대통령 혼자 남겨놓고 가서 특공대가 데리고 나오는 거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대통령 1인 시위 앞에서 하는데도. 1인 시위를 하는데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1인 시위는 법적으로 어디서 하든지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위가 보장되어 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금 그걸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당내에서 경호처와 관련된 이런 그 방법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 놨대요.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한덕수 총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덕수가 입을 꼭 다물고 아무것도 안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할까요, 최상목 대행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내란숙에는 사실 같은 배를 탔다. 그랬죠. 사실 네. 뭐 개업 얘기도 하고 의논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협박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협박? 무슨 협박? 아니 뭐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는 등, 뭐 같은 배를 탔다는 등 이러니 오늘 사실은 또 김용현 어젠가요 변호사가 한덕수한테 미리 보고했다 개헌 관련해서 그냥 막 펄쩍 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한덕수 총리는 협박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나는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협박의 개념이 아니라 완벽한 일치다. 공범. 왜 그러냐면 박지원 의원이 무서운 비밀을 폭로한 거예요. 한덕수 아내에 대해서. 무속에 대한. 예, 네. 무속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22대 민주당 의원 소통방이 지금 따로 있는데 네. 거기다가 한덕수 아내의 꿈 해몽과 관련된 그 내용을 좀 올려놨는데 꿈의 몽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주세요. 그 조용원이라는 원광대 교수가 네. 이 아주 대단한 또 분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그 분 부부를 네. 예전에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몽해 가지고 본인이 그것 따라 행동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국무총리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전에도 저기 김의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보십시오. 예전에 이회창 그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하고 17대 국회에서 이제 대결을 할 때 당연히 한덕수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이니까 선배인 이회창을 이제 지지하러 가는데 와이프가 붙잡고 가지 마라. 이 사람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당시에 뭐 맨날 전 보러 다니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와 같이 점집을 같이 다녔다는 이야기가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1월 명절, 음력 1월 명절 지나면은 운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살아난다. 끝까지 버텨라. 이게 이제 양쪽이 지금 모두가 다 그걸로 지금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게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나 그럴 개연성은 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의 계엄도 김건희의 지시로 그리고 한덕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도 한덕수의 아내의 어떤 그런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리가 됐더라고요. 지랄 발광. 김영태 의원님, 마태우 신부님, 네 김병철님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얘기 불순 듣는 게. 분자들 확 쓸어버립시다. 시간이 좀 들더라도 기회만 주면 내가 목숨 걸고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야, 이 많은 분들이 지금 다들 그냥 분노에 채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근데 우리 문 의원님 그 얘기 들으시면서 좀 하도 어이가 없다는데 듣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 나도 들어봤는데. 저희는 저희 제주도가 원래 무속 신앙이 좀 이제 그렇죠, 많이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무속도 어려운 사람이 결국 이겨요. 어려운 맞습니다. 사람이 결국 무속도? 이겨요. 예. 저는 상당수의 무속인들도 이제 응원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대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또 들은 얘기 하나는 예. 그 이 한덕수 씨의 부인이 미술을 하잖아요. 서울대 그림을- 미대 출신이죠. 네, 그림을 예. 그리는데 이분이 10년 전부터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대요. 나는 인물화를 안 그린다. 인물화를 안 그린다. 왜 안 서울신문 그리느냐? 인터뷰. 네, 네. 서울신문에 났죠. 내가 인물화를 그리려면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나는 얼굴을 보면 관상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 보여서 인물화를 도저히 그릴 수가 없다. 어떡하지? 자기 남편이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같이 동물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냥 물건만 그리는 거예요. 사물만 그리고. 아이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 우리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관운이 좋아지는 운명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권까지 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아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월 달만 좀 지나면 이제 지났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가 봐요. 예. 하여튼 잠깐 그래가지고- 해보긴 했네요. 잠깐 그래서 했네요. 제일 어제 나온 우리 여기 패널 중에 한 분이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인데 예. 그분이 주장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무속 1호는 그 한덕수 총리의 부인이다. 그다음에 무속 2호는 그 누구야 김건희다. 3호는 한덕수다. 4호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서열을 이게 정해주더라고요. 지금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네. 군대 시절에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신내림을 받아요? 예, 뭐 그런 설이 있는데 어머나. 이게 거의 정확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 장성 출신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육사 그 노상원 선배인데 그래서 군대 시절부터 사주 명리 이거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기가 있어가지고 약간 따돌림을 받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 신기는 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신기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부하 여군을 아니, 성범죄를 그렇죠. 저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범죄를 정말 그 잘못된 집단인 거예요. 다 이 잘못된 무속, 사이비 무속으로 연결된 집단들이 그래서 이 집단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엄 논의를 한 겁니다. 야 이거 이 날짜도 이날 하면 좋은 거야. 근데 자기들이 잡은 날짜가 엉터리 날짜를 잡은 그렇지, 거야. 그렇지. 엉터리 날짜, 엉터리 시간을 잡아가지고 네. 오히려 계엄 실패를 하게 된 거고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죠. 이걸 참 안타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진짜 챙겨스럽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따로 찾아다니고 모으려 그래도 힘들겠어요. 유유상종. 원래 그런 사람들끼리만 유유상종이에요. 모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행정부를 이루고 군사 반란까지 일으켰는지, 야, 참 진짜. 그러니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 애국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끼리끼리한 거예요. 아니 진짜로. 예, 예. 원래 끼리끼리. 왜냐면 안 어울리게 되거든요. 예. 그런 아까 육사 친구들도 신기가 있다 그러면 얘 뭐니? 이래가지고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외로우니까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일판을 벌였는데 너무 세게 벌인 거죠. 어제 나온 기사 보면은 이번에 내란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다 이류들 그러니까 불명예 제대한 사람들 다 사고 친 사람들 그리고 진급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번 쿠데타 성공시켜가지고 우리가 다시 권력 잡자라고 모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맞는 거예요, 김영현이가 이거. 대표적이죠. 사성장군 못했죠. 승진 못하니까 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가지고 막 폐악질 부리고 골프장에서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상원 씨도 나 김영현하고 일하는데 나 청와대 다시 들어갈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전북 군산에 있는 그 무당인지 그분에게 물어봤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나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잘 좀 해줘라 이러면서 아유, 황당무득이 하죠. 어쨌든 이번에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국회의회에 해제되더라도 2번, 그러니까 2번, 3번 계속 계엄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시켜서 이 계엄이 유지되도록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이고요. 기본적으로 김영현은 윤 대통령하고 오래전부터 계엄을 논의했다라고 얘기이고요. 공조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송달은 안 됐다라고 하고요. 또 공수처가 29일 출석하라고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은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대, 케이블타이, 송도, 망치 이런 것 등으로 선관위 체포조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 준비 도구도 모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박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지 저기 화면 보십시오. 저게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관위 직원들을 저런 걸로 묶어가지고 체포하라고 한다는 게 저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야구 방망이는 뭐에 쓰려고? 때리려고 그러겠지 뭐. 우리 때리려고. 좀 망치 보세요. 망치. 너무 무서워. 알루미늄 야구 방망인데요. 저거. 너무 무서워요. 망치. 그러니까 4인 1조로 김준혁 의원 같은 분들 의원님들은 끌고 다 나오는데 대상이에요. 그냥 안 나올 거 아니야. 막 저항하면 때려서 끌고 나오겠다. 묶어서 끌고 나오겠다. 문대림 의원님은 너무 얌전하셔가지고 그냥 딱 붙잡히는 거 아니에요? 저 얌전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저 그때 이제 생중계를 했잖아요. 헬기가 떴고 특전사 계엄군들이 내리고 있고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치 중입니다. 이때 무슨 각오를 했었는지 아십니까? 무슨 제가 각오 하셨어요? 들어오자마자 아마 공포탄을 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다. 이때 틈을 타서 총을 뺐습니다. 총 뺏으시려고 했구나. 원체 몸이 빠르십니다. 예. 원체. 그러면 나는 사살당할 것이다. 사단 나갈 것 같다. 예. 그것까지. 예,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운동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이제 두 대한민국 분 의원 국회의원이. 정도 두 분 의원 정도가 중계를 해줬거든요. 네, 네. 헬기가 못 들어오고 있다. 이제 서울상공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회 해관 위에 떴다. 내리고 있다. 무장무인들이 내리고 있다.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 이러면서 쭉 하는데요. 탁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 거의 그 정도였죠. 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좀 당당해지자. 야, 진짜 아니, 멋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과거에도 제2공화국 때도 총리가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은 진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물어보고 싶네. 한덕수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아요? 국무위원들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이 계엄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체성을 윤석열이 몰랐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를 예. 알려본 거죠. 그 계엄을 선포하면 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망가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이번에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고 가족들이 그래서 안 갔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가 다 이거 문제다. 빨리 TV 가야지. 보자마자 그냥 바로 국회로 가겠다. 그래서 그냥 막 초스피드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아까 우리 김지호 평론가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보좌관들하고 당직자들이요. 너무 잘 싸워줬다. 그들이 몸으로 막았죠. 몸으로 막은 이 행동이 계엄군이 들어오지 않을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훈련되어 있는 보좌관들 중심으로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잘해줬다. 요 얘기도 꼭 좀 하고 싶어요. 네, 아니 물론요. 근데 정말 뭐 잘하셨어요. 가장 고마운 건 시민들이죠. 네. 정말 네, 뭐 맞습니다. 이해관계도 없는 분들이 맞아요. 이 굉장한 비상사태에서 저도 그날 국회 밖에서 인사를 식구를 다 끌고 가셨잖아요. 아니 끌고 간 게 아니라 모시고 같이 갔어요. 모시고. 예.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셋이서 같이 갔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김포에서 차 타고 왔다 어디서 왔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자동차를 일부러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 아, 막으려고. 예, 예, 예. 그리고 저 국회의원 이하경 부의장이나 뭐 서영교 의원 여러 사람들 넘어가도록 막 이게 어깨나 등을 이렇게 받쳐주기도 하고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보좌진이 아니라 네. 야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제가 장면이었어요.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못 대니까 서강대교에다 차를 다 세워놓고 걸어오더라고요. 서강대교까지. 그렇지. 찾을 데가 없겠지. 또 좀 지나보고 나서 좀 생각해본 결과인데 그간 그 진보교육감 한 15년 정도 그 속에서 있었던 민주시민교육 초, 중고 과정에서 부교재로 사용했던 민주시민교육이 저는 이번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네. 예, 맞네요. 그 군인들이 이 잘못된 계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현장에 그렇죠. 참여했던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사이에 못 느꼈던 교육의 힘이 네.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거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이 민주시민 교육을 갖다 철저하게 억누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됐고 이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호를 지금 내걸고 지금 싸우고 있다. 네. 그래서 전 교육의 힘도 굉장히 이번에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역전의 용사들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감해 주셨고요. 오늘 나오신 두 분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걱정을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 끝까지 한번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바라보고요. 또 지켜보고요. 계속해서 압력 행사하고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분도 역시 우리의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한민국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출연해주신 우리 두 분 의원님들 문대림 의원님 그리고 김준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